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껏 들떠있는 밖과 달리 적막감이 감도는 나로 우주센터 안.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드디어 누리호가 떠날 시간. 5, 4, 3, 2, 엔진 점화, 1. 오케이! 2023년 5월 25일 오후 6시 24분.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그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연구원들. 순조로운 출발에 안도합니다.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린 우리 발사체. 이 시간을 기다려온 시민들도 누리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기분이 좋죠. 이게 우리나라 과학이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들의 응원이 저기 신받아서 잘 올라간 거예요, 이거.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강해졌고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시각 누리호 발사를 총지휘하는 발사지휘센터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륙 2분 만에 고도 64km 지점에 도달한 누리호. 일단 로켓을 분리하고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도 정상 분리합니다. 이어 2단과 3단 분리도 여유 있게 성공합니다. 이제 발사의 핵심, 누리호 손님들을 떠나보낼 차례. 발사 13분, 목표 고도인 550km에 도달한 순간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역사적인 첫걸음을 뗍니다. 마지막으로 큐브 위성들을 사출한 순간 지휘센터에선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모두가 염원하던 우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제실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마지막까지 좀 가자, 이런 말을 계속 되새겼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정상적으로 궤도에 투입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저희들이 약간의 긴장은 풀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순간 머릿속으로 굉장한 그 감격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뭐 눈물이 핑했다고 할까요?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하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오승엽 박사. 10여 년을 누리호 개발에 매달려온 성공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누리호 발사 과정을 누구보다 마음 졸이며 지켜본 한 사람. 2015년부터 누리호 개발을 이끌어온 총사령관 고정환 본부장입니다. 숙제가 끝났다. 한 2, 3년 동안 준비해온 숙제가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10년 넘게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해와서 뭐 15분 만에 이렇게 결판이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한 그 응원을 그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주 개발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도 우주 개발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영역, 그리고 선진국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주 선진국들의 기술은 우리보다 4, 50년 앞서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발사한 아리안 5호. 1996년부터 117차례나 발사했는데요. 성공률이 무려 98%. 유럽 우주 개발의 자존심으로 불리며 미국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발사할 때도 아리안 5호가 활용됐죠. 중국도 전통의 우주 강국.
미국과 선두를 다투는 신흥강국입니다. 뒤늦게 우주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벌써 6번째 유인 우주선 발사에도 성공했는데요. 2023년 선조우 17호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 중국이 직접 지은 우주정거장 텐궁에 성공적으로 도착해 6개월 동안 다양한 과학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우주 개발에 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왜 우주에 투자하는가? 왜 지금? 그래서 선진 우주는 안 가. 수십 년 동안 이 똑똑한 국가들은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 돈이 안 되지만 몇조, 몇십 조씩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향후 다음 세대, 차세대에 엄청난 경제적 리턴을 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2040년 1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는 세계 우주 산업. 우주가 미래 먹거리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무대로 떠오른 것입니다. And what we see is that beyond these pure exploration goals, there is also new activities developing. Now we see that the global space economy is expected to triple by 2040. And of course that includes also a lot of new markets like in-space manufacturing, in-space servicing, in-space refueling. 우리나라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우주산업 후발주자. 그러나 첫 출발이 늦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7월 27일 국방부 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제조한 국산 로켓의 두 번째 발사 시험이 인천 해변에서 거행됐습니다. 국산 로켓이 처음 개발된 건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벌이던 1950년대 말. 3단 로켓을 개발해 발사까지 했죠. 1960년대에는 인하공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간의 로켓 개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적 혼란 속에 우리 땅은 로켓 불모지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다시 우주 개발의 씨앗이 싹튼 건 1980년대 말.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에 실어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런 인식이 좀 무르익다가 1987년에 이제 항공우주산업 촉진법이라는 것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국가의 우주 개발의 전문 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이후에 천문연구원 같은 연구기관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국가 우주 개발이 시작됐고 1993년 과학 로켓 1호로 시작된 우주 개척의 꿈. 2단 중형 로켓을 개발한 데 이어 액체 엔진 로켓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과학 로켓 개발에 참여한 오승엽 박사와 고종환 본부장. 30년 넘게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이끌어온 로켓맨들이죠. KSR-3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액체 추진 로켓의 일부 기술을 이제 경험을 해보고 확보를 했지만 그걸로는 매우 부족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분명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일할 대상 기관들이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실은 알아보게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하고 하겠다는 나라가 러시아밖에 없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 뭐 중국 이런 데는 전부 다 거절을 했었고 당시 러시아가 경제 상황이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러시아도 약간의 이제 국제 협력을 통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뭐 부분을 좀 바랬던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우리 발사체를 만들기 위해 기술 협약을 맺은 러시아로 떠난 연구진들. 그러나 철통 보안 속에 정보 하나 제대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사체 분야는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보안이 철저한 그런 철통 같은 그런 분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대표적인 이중용도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평화적인 목적으로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우주 발사체로도 쓰이지만 이 기술은 그대로 그 대량 살상 무기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같은 기술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런 기술 그 교류가 엄격하게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약으로 다가왔었고 뭐 대놓고 물어보면 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뭐 생각 같아서는 그냥 슬쩍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보안이라 그러고 이렇게 자꾸 하고 지났으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없는 자의 서름이라 그럴까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핀잔 듣고 하는 부분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 연구원들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우리만의 발사체 개발을 위해 절치부심한 연구진들. 우여곡절 끝에 발사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기술로 만든 1단, 이송도 문제였습니다. 선착장도 처음에 있을 때보다 저희가 이제 좀 확장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나로를 러시아에서 1단을 오니까 부산 김해공항까지 비행기로 오고 부산 신항에서부터 이제 바지선으로 그때 기억에 12시간 정도 배로. 우주 발사체 이송은 연구진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화물기와 바지선을 통해 모스크바에서 한국 외나로도까지 이송 거리만 약 6,900km.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테스트 결과도 굉장히 양호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육로 이송 결정을 했고, 육로 이송 후에도 기본적인 기술 검토에 큰 문제가 없어서 해소음 이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선착장에 도착한 1단. 특수 차량을 동원해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며 조립동까지 이동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밀 점검을 마친 1단은 국내에서 만든 2단 로켓과 결합되는데요. 러시아가 만든 1단은 추력 170톤의 액체 추진 로켓. 우리가 개발한 2단은 높이 7.7m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추진기관입니다. 마침내 길이 33.5m, 무게 140톤 규모의 나로호가 완성됐습니다. (2013년 1월)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4번의 발사 연기와 2번의 실패를 딛고 이뤄낸 값진 성과였습니다. 우리가 발사체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추력을 내는 엔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엔진이 그만큼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그다음에 누구가 가르쳐주지 않고, 그래서 나로 때 러시아에서 갖고 왔지만 그건 우리 게 아니었고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쏜다라는 의미,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물론 있었죠. 러시아에 기댄 반쪽짜리 성공. 이대로 멈출 순 없었습니다. 발사체 독립 없이는 우주 개척도 없다는 위기감 속에 엔진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오직 우리만의 원천 기술을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 부품 하나까지도 시뮬레이션하며 설계하고 제작해 나갔습니다. 2000년대 중반서부터 저희들이 30톤급 액체 로켓 엔진을 먼저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안점은 연속이라든가 터보 펌프, 또 밸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작 공정도 다시 셋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주 기초 연구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구성품 제작은 물론 부품 성능을 테스트할 설비도 없어 시험 설비도 직접 구축해야 했죠. 그야말로 모든 과정이 숙제였습니다. 실제로 그 압력과 온도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그런 시험들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구성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소기가 그런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저희들이 2014년도 가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연소 불안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엔진 추력을 내는 연소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연소 불안정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연소 불안정 현상은 중대형 엔진을 개발하는 모든 나라가 지금도 겪는 기술적 난제. 이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뭐가 걸리면 이 화염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부 안에서 움직이는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실제로 여기에서 주파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소리내는 주파수와 그 화염에 움직이는 주파수가 일치가 되면 얘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건 반복된 연구와 실험뿐. 설계를 12번 바꾸며 연소 시험 시간을 점차 늘려갔습니다. 184회, 18,000초의 연소 시험을 반복한 끝에 보인 실마리. 마침내 엔진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해결하느라고 한 1년 반 정도 고생을 했는데요. 분사기도 바꾸시고 시험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2016년 5월 달에 첫 시험을 무사히, 엔진 시험을 무사히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개발에 성공한 30톤 엔진. 비행 성능 시험에도 성공하면서 75톤 엔진 개발의 초석이 되어주었죠.
그런데 위성을 상공 700km 궤도에 보내려면 압도적 힘과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75톤급 엔진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이를 위해 도입된 클러스터링 기술. 75톤 엔진 4개를 묶어 하나처럼 힘을 내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클러스터링 기술의 이제 가장 크게 어려운 점은 4개를 묶어서 이 뒤에서 나오는 화염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거나 그게 집중적으로 한 곳으로 몰려가지고 불에 타는 거를 방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들이 되게 예측하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령한 대로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게 다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기술은 그 종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내는 기술. 수없는 실패 끝에 300톤급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하면서 추진기관 성능을 검증해냈습니다. 엔진에 공급되는 연료와 산화제를 담는 추진체 탱크 기술도 난제였습니다. 추진체 탱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거우면은 그 발사체 성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주어진 하중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스틸은 열 용량이 큰데 알루미늄은 그 열 용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열을 갖다 대면 금방 녹아버리죠. 그래서 열 컨트롤이 상당히 이제 그 미세하게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용접 방식에 따라서 컨트롤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얇지만 튼튼하게라는 모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수 용접 기술로 2mm 두께로 제작했는데요. 2mm라는 건 이제 저희가 발사체를 설계하게 되면 그 최소 두께 요구 조건이 나옵니다. 3,500에 2mm니까 아주 작죠. 그 대신에 이제 그것만 있으면은 얘가 이제 눌렸을 때 무너지니까 2mm고 안에 이제 보강 구조로 그리드 이제 그 스티프너가 들어가게 됩니다. 맥주 캔처럼 매우 얇은 탱크 두께. 용접 변형과 뒤틀림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에 격자 구조의 보강대를 덧대 내구성도 강화했습니다. 도움은 이제 보면은 이제 소뚜껑 같은 건데요. 알루미늄 원 소재가 있으면은 얘를 스피닝 공정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소뚜껑 같은 치구가 돌아가고요. 얘를 이제 눌러 붙입니다. 판 소재를 눌러 붙이면은 판 소재가 이제 쑥 돌아가면서 눌러 붙이면은 이제 소뚜껑 형태로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알루미늄 원판을 스피닝 공정으로 얇게 펴서 돔 형태로 만드는 방법도 많은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기술이죠. 완성된 돔은 탱크 상하부와 연결해 추진체 탱크가 완성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탱크에 물을 채워 압력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내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폐기. 일련의 제작 과정이 물거품이 되기에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수많은 공정과 극한 실험을 거쳐 개발된 37만 개의 부품들. 누리호라는 한 몸이 되어 발사 준비를 마칩니다. 한 250명 되는 발사체 소속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참여 기업 인원들이 같이 해서 10여 년 동안 고생했던 이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채점을 받는 날이잖아요. 더군다나 1차 때 마지막 단계에서 3단이 이제 문제가 돼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2021년 10월 21일 강한 불꽃을 내뿜으며 솟아오른 누리호. 하늘로 오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계획보다 빨리 꺼진 3단 엔진. 결국 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좌절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비행 데이터 2,600여 개를 분석한 연구진들. 단 8개월 만에 누리호 2차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이기에 원인을 찾는 것도 순조로웠죠. 연이은 실용 발사인 3차 발사에도 성공. 우리 손으로 우리 위성과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기술 독립의 꿈을 이뤄낸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점부터 그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그 누리호 성공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들과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뭐 실패나 아니면 그런 뭐 과정을 줄일 수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쌓여서 또 저희의 실력이 돼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었던 그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누리호가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우주로 어떤 뭐 우주선이든 위성이든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길게 그리고 크게 보자면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을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얻어냈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